자, 3시 23분이었어요. 다음 부가가치세 시간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가가치세가, 참으로 이제 어떤 이런 세무업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소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세무서에 저도 이제 뭐 조사관님이랑 여러 가지 뭐 조사 대응 업무라든가 그런 거 하러 갈 때 가끔 민원실에 보면은 역정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아니, 왜 이렇게 부가세로 내 돈을 뜯어가냐? 이거 뭐 부가세,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부가세를 뜯어가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부가세는 그래서 남한테 받아서 내는 세금인 겁니다. 이게, 이 개념을 조금 우리가 재미없지만 명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라는 게 제가 앞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법적인 의미는 얘는 일단 일반 소비세인데요. 그거 그냥 우리가 지금 뭐 법이 뭐 어떻게 이런 거 따지려고 온 건 아니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통행세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나라에서 10%라는 일률적인 세금으로 나든 우리 저기 5살짜리 꼬마아이가 사탕을 사 먹든 다 똑같이 이게 그 거래 단계별로 거래 단계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어, 그래서 사탕도 처음에 뭐 식품회사 공장에서 나와서 도매업체로 넘어간 다음에 그 도매업체에서 소매업체로 넘어간 다음에 소매업체에서 최종 소비자들이 있는 매대까지 가는데 이게 이제 거래 단계가 있잖아요. 이 거래 단계마다 통행세가 10%씩 계속 붙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내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이게 나라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무조건 거래 단계마다 통행세를 10%로 매기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주머니에 개당 하나씩 팔 때마다 1,000원씩 들어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1,100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 100원을 받지 않고 1,000원을 받아버리면 내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에서는 이 1,000원 안에 10%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내 주머니에 1,000원이 들어와서 다 내 돈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10%에 대한 통행세를 매기니까 항상 내가 이 재화의 가격을 산정할 때 10%를 가산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영수증 한번 카드 영수증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 거래 금액, 부가세 해서 합계가 28,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주머니에 28,000원을 들어오게 하고 싶었으면은 38,000원을 붙여놨었어요, 가격표를. 그죠? 이분은 이 28,000원 중에 내 주머니, 이 어디야? 여기 이 지금 가맹점 단원구 천하수산 사장님께서는 본인의 주머니로 넣어야 될 돈은 25,455원인 거고, 2,545원은 나라에 낼 거래 단계별로 붙는 통행세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는 내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온전히 얼만큼 들어오게 하고 싶으면 그거에 10%를 올려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내 돈이 아닙니다. 나라 돈을 미리 받아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라면 우리는 주로 그러니까 통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최종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결국 이 어떤 입법적 취지도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 이 부가세의 최종 부담은 마지막 그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 소비자를 주로 상대로 하니까 내 어떤 그 재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얹어서 가격 산정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전 몰랐어요 이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네. 참 세상에 냉정한 게 이걸 단순히 몰랐다라는 거를 이렇게 배려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10%는 더 얹어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보시면 부가가치세 세액 산출 및 증빙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거를 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세무사님. 그러면은 그 통행세인 거 알겠고 최종 소비자에게 10% 받아오라는 것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은 내 매출액의 10%가 부가세니까 그것만 내는 줄 알았는데 이 매입세액은 뭐냐? 궁금하다 하실 수 있는데요. 매입세액은 제가 거래 단계별로 통행세가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나도 나한테까지 오기까지 거래 단계별로 통행세가 붙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22,000원짜리를 사와서 3만 원을 내 주머니에 넣고 싶어가지고 33,000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22,000원과 33,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33,000원에 팔면은 여기서 3,000원은 부가세지만 이 33,000원을 팔기 위해서 내가 떼었던 부가세가 이 22,000원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2,000원은. 그러면 결국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내가 받아온 부가세 통행세 3,000원이랑 우리가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떼이신 부가세도 있죠. 통행세도. 그 2,000원은 여기서 공제해 드릴게요. 그래서 1,000원만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통행세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해를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랄까요? 그냥 이거 특별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해 편의를 위해서 각색하라는 건데 제주도에서 어떤 물건이 와요. 그럼 우리가 예컨대 그 도 하나를 넘어올 때마다 통행세가 붙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서울에서 이거를 얼마에 팔 때 그 도를 건너올 때마다 붙어 있는 세금을 그건 이제 우리가 냈으니까 빼주겠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걸 팔 때는 내가 10%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요거 가격 책정할 때는 10%를 더 붙여야 돼. 요거 인지하시고 대신 내가 이 물건을 사올 때, 이 물건이 나한테까지 올 때는 여기에 이미 계속 단계마다 붙어있죠, 세금이. 저는 22,000원에 사왔지만 이 22,000원짜리 나한테 판 사람은 22,000원짜리를 뭐 11,000원에 떼왔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재료들의 합이 11,000원일 수도 있고. 그럼 이 사람도 그렇게 공제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 거래 단계별마다 붙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미 내왔던 그 매입세액은 빼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매출세액이 말이 용어가 있어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매출세액은 내가 최종적으로 판매한 대금의 10%를 내는 거고 매입세액은 내가 그러면 이거 사온 원가의 10%는 이미 부가세가 떼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내고 갖고 왔으니까. 요거는 빼드리겠다. 요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내가 33,000원에 팔고 22,000원에 매입해 왔으면은 부가세만 똑 띄면 3,000원, 2,000원이죠. 그럼 결국 1,000원만 냈는데 이게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순액인 거죠. 부가가치 순액의 10%인 거죠. 그래서 이 세목의 이름이 부가가치세인 겁니다.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그래서 이 개념 조금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에요. 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항상 가격 책정할 때 부가세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부가세는 웬만하면 따로 빼놓으세요. 저도 좀 어려운데 저도 뭐야 부가세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러면서 어려운데 항상 부가세가 부담이 돼요. 왜냐면 내 돈인 줄 알고 막 쓰다 보면은 부담이 되니까 사실 세율이 10%라서 10%를 다 보관해 놓으시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요새 워낙 다들 빠삭하시니까 기회비용이 좀 크잖아요. 한 5%만이라도 미리 좀 빼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액 산출 과정 보면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빼서 납부세액을 만들죠. 자, 그러면은 소득세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수입 금액도 결국 매출액이거든요. 그럼 얘도 매출에서 매입해서 순이익 만든 거니까 그럼 결국 부가가치세랑 소득세랑 똑같네 생각하시면 아니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매출은 부가가치세에서 말하는 매출은 그 사업과 관련된 매출만 매출에 해당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위탁 판매를 하다 보면은 위탁 판매에서 발생한 매출은 부가세법상 매출에 전부 해당합니다. 근데 내가 나라에서 그냥 우리 사업자들 뭐 매출 1억 5천 미만이면은 그냥 지원금 드릴게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부가세법상 매출일까요, 선생님들? 아니죠. 내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아니죠. 근데 소득세에서는 이게 내 소득이긴 하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준 돈이긴 하지만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이거는 소득세에서 수익금액이 들어갑니다. 네, 특별히 제외한다라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가세법과 매출이랑
소득세법상 매출이랑 약간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보통 소득세법이 조금 더 범위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거의 대부분 이 매출은 일치합니다. 근데 이 부가세법상 매입과 소득세법상 경비는 그 차이가 굉장히 지대합니다. 왜 이거 부가세법에서 매입 인정 안 해주세요, 세무사님? 따지시면은 저희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자, 제가 조금 빗대어서, 그러니까 이 개념만 아시면은 훨씬 이해가 쉬워지기 때문에 제가 요 시간에 조금 할애를 많이 할게요. 자, 제가 자꾸 이런 예시를 들어서 좀 뭐한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인 삼성전자 그냥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그 내부자는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예컨대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메모리 반도체 칩 하나 만든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칩을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이 부서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당연히 이 어떤 메모리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매입이 어디에 해당하냐? 매입은 이 메모리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사실 저는 제가 이 전공 안에서 잘은 모르지만 뭔가 회로도 들어갈 거고요. 회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칩을 이루는 플라스틱도 들어갈 거고요. 이런 것들은 다 매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의를 말씀드리면 내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어떤 판매하는 재화에 직접 판매하는 재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들만 매입세액으로서 공제가 가능해요. 예,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삼성전자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회로들, 플라스틱들 필요하겠죠. 그리고 노광 장비들, 장비성은 뭐 당연히 이 만들려면 필요하겠죠. 근데 자, 우리가 해외에서 이 어떤 기술이 높은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박사님들도 모셔야 되겠지만 해외 유수한 인재들도 모셔야 되겠죠. 그분들 이제 뭐 그분들을 이제 좀 유인을 하려면은 뭐 차도 좀 줘야 될 거고 집도 좀 줘야 될 거고 그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관련된 차량 경비랑 어떤 그 주택 경비들, 임차해준 그 비용들. 자, 그럼 이게 우리 선생님들 사회생활 다들 많이 해보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비용은 해당하죠. 인재를 데려오려면 뭐 다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 칩을 만드는데 정말 일맥상통한 그 칩과 관련된 매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매입은 아닌 거예요. 매입은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됐느냐? 사업과 관련되긴 하죠. 관련되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컨대 그 삼성전자도 거래처, 그러니까 뭔가 그 나보다 조금 더 일종의 갑의 위치에 있는 거래처에 가서 뭐 접대도 좀 해야 될 거고, 접대라는 게 단순히 뭐 그런 뭐 음흉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식사 대접도 좀 해야 될 거고 뭔가 좀 이제 좀 그 사람의 기분을 좀 좋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다 사업을 위한 경비에는 해당합니다. 해당하죠. 근데 이게 칩을 만드는데 어떤 밀접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매입이냐? 매입은 아닌 겁니다. 비용에 해당하지만 매입은 아닌 겁니다.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 매입은 그 비용의 범위가 이만큼이면 그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범위가 이만큼이면 매입의 범위는 이 정도인 거예요. 그 매입은 매출을 구성하는 매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재화와 직접 관련된 재화들의 매입에 해당하고요. 사업상 필요 경비는 이 매입 플러스 매입은 당연히 경비에 해당하고 이거에 더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각종 모든 비용들 다 비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사실 이 사업을 굴리기 위해서는 그죠? 뭔가 뭐랄까 매입 딱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신판매에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통신판매에 내가 위탁 판매를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두유를 소싱한다라고 한번 해볼게. 두유 우리 그 맛있는 두유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유 사오는 비용은 당연히 매입에 해당하죠. 당연히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내 스마트 스토어를 좀 잘하기 위해서 광고도 좀 약간 좀 필요하잖아요. 광고 비용 그것도 뭐 매입에 들어가죠. 스토어와 관련된 비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관련해서 뭐 내가 이 상세 페이지 좀 기가 막히게 좀 만들면은 좀 구매 전환율이 높잖아요. 상세 페이지를 뭐 크몽에 의뢰했어. 그런 거 매입에 해당하죠. 그런데 뭐 또 뭐가 있을까? 이제 내가 이 단순히 조금 잘 돼.
이제 위탁금이 좀 잘 돼서 내 스토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차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차를 사서 내가 그냥 일반 세단 샀다고 할게요. 세단, 뭐 그랜저 사서 이제 거래소를 좀 다니고 뭔가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뭐 아이템을 좀 얻어보기 위해서 이런 거 좀 고민을 해. 그럼 이 차량 경비는 내가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한 직접적인 매입은 아니죠. 아니죠. 근데 내가 정말 어떤 그 거래처 대표님 또는 이제 내가 제조업 전환을 위해서 OEM 대표님들 만나는 것들이 입증만 된다면 당연히 차량도 내 어떤 이동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에는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해서 밀접하게 이제 나와 내 어떤 그 광고를 잘 만들어주는 대표님이 결혼을 하시네? 아니면 뭐 부고가 있네? 그러면은 갈 수 있죠. 갈 수 있어. 거기서 뭐 부고, 뭐 구조를 좀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업을 원활히 하는 경비에 해당하는데 이게 무슨 부조금, 축의금이 이 뭐랄까요 위탁 두유 판매하는 직접적인 매입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부가세법상 매입의 범위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부가세 매입 많이 나오냐? 부가세 많이 나오냐라고 하시면은 세무사들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법과 소득세법은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아예 다른 상국인 겁니다.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서로 다른 애들이고. 근데 이 보통 이 매출, 부가세에서 말하는 매출과 소득세에서 말하는 매출은 대체로 일맥상통해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데 매입과 필요경비는 많이 다르다. 이거는 아예 다른 개념이다. 다만 대체로 매입의 범위는 요만큼이고 필요경비는 이만큼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대체로 맞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들어볼게요. 보면 매출세액은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로 B2B 사업들 내가 뭐 좀 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업체들 상대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세금 계산서 많이 주고 받으시는데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판매 결제 대행 업체에서 알아서 다 세무서에 보고를 해놔요. 전산으로 다 확인됩니다. 요새는 매출로라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카드, 현금 영수증 이게 다 네이버 또는 뭐 쿠팡에 다 잡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카드 등록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초반부에 딱 3개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드예요. 자, 보자. 여기 카드 등록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부가세에서 그냥 카드 등록해 놓으면은 내 매입 관련된 내가 이 등록한 카드로 사용한 거는 다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내가 쿠팡에서 실제로 소싱한 물건들, 판매한 물건들은 다 여기서 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은 공제가 안 돼요. 뭐가 있냐면 간이계산서 영수증. 우리가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 증빙은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는 전자랑 종이랑 뭐 다 돼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게 신용카드 영수증들. 그리고 현금 영수증. 얘네가 아니면 매입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법적인 요건을 지킨 분들은 오케이. 안 되면 우리도 공제 안 해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적격 증빙을 다 받으셔야 되는데 이 간이계산서 영수증 이런 거 받으시면 안 돼요. 그냥 내 사업용 카드로 다 긁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해당 없는데요. 면세제와 매입 뭐 예컨대 내가 식물을 사와서 판다. 식물 스토어를 한다. 아니면은 뭐 김장철에 배추 사와서 판다. 이러면은 이 우리가 제가 매입에 붙어 있는 세금은 공제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결국 이 구조를 보시면은 소비자가의 10%는 부가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 과세제와들은 전부 물가를 올리는 효과도 있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이 부가세를 붙여버리니까 부가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물건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많은 제화가 그렇진 않아요. 나라에서 정말 그 생활 필수품들은 아예 면세 제화라고 하는데요. 이 면세 제화가 그 면세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이 이뻐서 어이구 해서 면세 제화를 해주는 게 아니고 결국 이 세액 부담 구조 자체 안에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최종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 재화들을 면세로 규정하면 부가세를 안 붙여서 가격을 10% 낮춘 효과가 나니까 면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 가공 안 된 것들이요. 가공 안 된 것들. 그리고 뭐 기타 뭐 생활 필수품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면세제와 해당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드물게 그런 분들 계세요. 식물 사와서 파시는 분들, 그리고 배추 사와서 뭐 이렇게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애당초 그 재화에 내가 이래서 33,000원에 팔 때 2만 원에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온 재화 자체에 부가세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는 거죠. 이런 면세 재화는 공제가 안 됩니다. 이 공제가 안 되는 게 뭐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 재화 자체에 부가세가 붙어 있지가 않아요. 네, 붙어 있지가 않으니까 공제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어려운데 비영업용 승용차라고 해서 우리가 차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공제가 되는 차가 있고 부가세 공제는 안 되는 차들, 이게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좀 이렇게 상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이해가 쉽게 하려면 뭔가 약간 좀 그 하차감 있는 차들 있잖아요. 이제 뭐 제네시스, 그랜저, 벤츠, BMW 이런 차들은 다 부가세 공제는 안 됩니다. 다만 사업을 위해서 쓰시는 차들이면 경비 처리는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차들은 우리가 하차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하고, 이거는 사업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차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포터, 포터 EV, 트럭, 화물, 스타리아 9인승 이상, 카니발 9인승 이상, 펠리세이드 9인승 이상, 9인승 이상 차들, 이런 것들은 뭐 우리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은 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도 가능하고, 물론 실제로 사업 위에 써야 되겠죠. 사업 쓰면서 부가세법상 공제도 가능하고 경비 처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 카니발 뭐 9인승 하이브리드, 펠리세이드 9인승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이 막 예약이 대기가 1년이 넘는다고 하는 게 이런 이유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어쨌든 전제 조건은 사업을 위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만 위탁 판매하고 있으면서 차를 해서 비용 처리를 하려면은 조금 깐깐한 조사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무슨 사업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달라, 소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사시기보다는 실제로 뭔가 내가 그 소싱하는데 사업을 위해 쓴다던가 이런 증빙을 좀 가져놓는 게 필요하겠죠. 네. 단순히 사적으로만 쓰면서 이렇게 공제 받으려고 하시면은 그거는 특히 우리 업종 특성상 소명하기가 조금 다소 난해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경비는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지만 이 접대성 경비는, 그러니까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거래처 대표님 만나서 뭐 선물을 조금 해야 되고, 그리고 커피도 한 잔 뭐 좀 티타임도 필요하고, 그죠? 스몰 토크도 좀 해서 친분도 좀 쌓아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위한 경비는 해당하는데 매입세 공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조세 정책상 안 돼 정해놨어요. 네. 실제로 그 재화에 부가세가 붙어 있어도 접대비로 쓴 거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냥 법으로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자, 부가세 연간 흐름은 우리가 1기와 2기로 나눠요. 그래서 1기와 2기의 구분은 반기로 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로 하는데요. 그래서 1기의 부가세는 1월부터 6월까지인데 6월 말일에 갑자기 부가세 내라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매입력을 정리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요. 이걸 1기 확정 신고라고 하고,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2기를 12월 말일에 갑자기 사업 끝나자마자 바로 내라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월 25일까지 2기를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내가 1회 이제 한 기수에 납부하는 세액이 50만 원 넘어가면은 중간에 4월 25일 또는 10월 25일에 중간에 세무서에서 뭐 일시에 내시기 부담스러우니까 절반은 미리 내세요라고 해서 예정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거 그냥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나눠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미리 낸 세금은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6개월 단위로 신고하는데 4개월에 한 번 날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마지막에 그 확정 신고할 때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뗐다라고 하면 돌려드리고요. 만약에 너무 적게 뗐다라고 하면 요거는 미리 낸 세금으로 차감하고 조금만 더 내면 되는,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자,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면세사업자가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가가치세랑 소득세는 서로 다른 법률 조항을 갖고 있는 아예 다른 세목이에요. 그래서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면은 내가 모든 세금을 면제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큰일 납니다. 예. 부가세만 면제고 소득세는 그런 거 없어요. 소득세법상 이제 아예 다른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면세사업자라는 이거를 딱 받았는데 이걸 갖고 영국에 가서 나는 프랑스 법상 면세사업자다. 영국 세금도 안 내겠다라고 하면은 영국 입장에서 황당하겠죠. 이거 무슨 황당한 소리냐. 이러겠죠. 그러니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만 면세다. 소득세는 그런 거 없다. 소득세는 남는 거 세금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나뉘는데 사실 이게 무조건 뭐가 유리하고는 아닌데 업종별로 조금 유불리가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가 유리하다라고 제가 뒤에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네요. 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이 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출액의 10%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내가 10%를 더 얹어야 된다고 가격 산정에 아주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간이 과세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일반 과세자는 어른 사업자,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이름에도 간이가 있죠. 아기 사업자.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종의 형사 쪽에서도 그 일종의 그 미성년자들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봐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세법에서도 간이과세자, 아직 어린 사업자들은, 그러니까 어리면서 매출이 낮은 사업자들은 조금만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들은 일반 부가세율 10%에다가 각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요. 죄송합니다. 각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고요. 일반적으로 통신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부가율 3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에 보통 일반 과세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액 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1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30만 원만. 이 큰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게 간이과세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 통신 판매업 같은 도소매를 하시는 분들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영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업을 영위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간이과세자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대부분 많이 유리하세요. 한 10분 중에 9분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시고요. 다만 아주 드물게 이런 경우에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다. 어떤 업종들이 도대체 일반과세를 많이 하느냐라고 하는 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부가세 요거 세액 구조는 제가 첫 번째 페이지 말씀드렸죠.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미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위탁 판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통신 판매업, 우리가 쿠팡 같은 거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름이 왜 위탁 판매라고 붙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써왔는데 이게 위탁 판매가 사실 법적인 정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10에 띄워갖고 20에 팔면은 이 순이익 10에 대해 신고를 해요. 근데 위탁 판매, 법에서 정하는 위탁 판매 요건을 갖춘 위탁 판매 사업자들은 수수료 이익만을 순이익으로 집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통신 판매업을 해. 내가 위탁 판매 사업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 내 매출은 내가 해서 소싱 총 원가가 9천이고 판 거는 1억이야. 라고 하면은 매출은 1억인 거고요. 원가가 9천이겠죠. 그래서 남은 거는 1,000입니다. 근데 법에서 정한 위탁 판매 사업자들은 수수료 순액만을 매출로 인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법에서 정한 위탁 판매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매출이 1,000인 거죠. 1억이 아니고. 그러면 이 정확한 위탁 판매의 정의가 무엇이냐 한번 보면 핵심만 읽을게요. 다 읽고 안 읽고. 자, 부가가치세법은 일단
위탁 매매, 위탁 판매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진 않았습니다. 세법이 마찬가지예요. 별도 정의하진 않았는데 어떤 상법이나 다른 규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위탁 매매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물품을 공급하는 관계가 아니고 수탁자가 위탁자의 위임을 받아 위탁매매라는 용역을 공급하는 관계이다. 그러니까 이미 위탁자와 수탁자와 어떤 계약 관계가 있고 그거에 대한 뭐 수당 뭐 이런 걸 준다. 내가 위해서 뭐 1,000개 팔면은 수당 더 10%더 주고 10,000개 팔면 20%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위탁 판매 계약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게 위탁 판매다. 라고 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위탁 판매라고 일컫는 쿠팡 이제 그 위탁 판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결국 내가 스토어를 하면서 소비자들은 최종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겠죠. 내가 두유를 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최종 소비자들이 이제 두유를 주문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팔고 있는 두유를 모든 스토어를 싹 뒤져가지고 가장 싸게 파는 사람들 거를 나도 주문을 합니다. 그럼 그 주문을 하면은 그 주소 입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소를 내 주소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쏙 빠지고 나한테 주문한 사람의 주소를 거기에 샥 입력해서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뭐 재고 부담이나 CS 이제 뭐랄까 항의는 내가 받긴 하죠. 그거에 대한 의무나 어떤 책임은 나한테 있지만 중간에서 내가 재고 부담은 덜고 슉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 법에서 말하는 위탁 판매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제가 뭐 특정 예를 들어서 뭐 배지밀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배지밀의 회사가 정식품이니까 정식품과의 우리 대표님이 직접 계약을 1대1로 맺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품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1,000개 팔면 10% 더, 10,000개 팔면 20%더 수당을 드릴게요. 이런 식의 계약을 했으면 이건 위탁 판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정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위탁 판매라고 부르는 그 쿠팡 커머스 등 하시는 것들은 사실 법상 위탁 판매가 아닌 겁니다. 그냥 우리가 명칭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그죠? 위탁 판매라 하면 그 공급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어를 조금 바꿔보면은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보통은 위탁 판매, 중간에 내가 쇽 빠져가지고 이렇게 바로 보내는 판매가 있고 내가 물건을 사와서 재고 부담도 떠안으면서 파는 사입 판매가 있는데 사실 이 위탁 판매가 법적의 정의에 부합한 위탁 판매는 아닌 거죠. 그래서 또 이건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 판매 이렇게 부르시는 게 좀 편하고 그리고 사입 판매가 사입 판매 이렇게 부르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 업계가 위탁 판매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게 세법상 정의하는 위탁 판매 정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매출을 총액을 다 인식해야 된다. 수수료 순액만 인식하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구매 대행. 내가 해외에서 구매 대행을 해온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프랑스 현지에 좀 연구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명품을 사다가 국내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그 과정을 대행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여기서 위탁 판매는 매출을 어떻게 인식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크리스찬 디올 지갑을 뭐 120만 원에 팔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물품을 현지 프랑스에서 사서 온갖 뭐 다 수수료 다 떼고 해도 한 80만 원이야. 그러면은 순이익은 40만 원이죠. 그러면 내가 이거는 매출을 120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위탁 판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구매 대행은 매출을 수수료 순액만 인식합니다. 120이 아니고 120 빼기 80인 40이 내 매출인 거예요. 그러면 매출을 그러면 어쨌든 결국 남는 건 똑같잖아요. 120을 매출로 인식하든 네? 내가 40을 인식하든 순이익은 120 빼기 80은 40이니까 차이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출 차고 인식 시 불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뭐 120과 40은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12억과 4억은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보시면 각종 기장 의무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세무 감독을 요하는 성실신고 확인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기준으로 이 의무를 부담시켜요. 그리고 가해과세자, 가해과세는 1억 1,400 넘어가면 이제 간이가세가 탈출되죠. 간이가세 더 이상 적용 못 받죠. 간이가세자도 매출 기준으로 이 전환 여부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 매출을 과다 인식하면 별로 안 좋은 게 각종 세법상 의무를 이제 과하게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확한 매출을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좀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어요. 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그냥 도소매다. 도소매 하시는 거 아니냐. 사와서 파시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요게 그 소비자 맞춤으로 이렇게 해서 그 대행만 한다. 사입이 아니다. 그래서 재고를 쌓아서 마련해 두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저스트 인 타임으로 하는 거다라고 어떤 식으로 이제 주장해야 되냐면 필요한 어떤 근거들이 필요하냐면 주 업종 코드는 제가 맨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구매 대행 업종 코드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고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사입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때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구매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저스트 인 타임으로. 그리고 수입 시 소비자의 통관 번호를 인식해야 되고요. 관세도 관부가세 다 소비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 대행 사이트 또는 플랫폼에 아예 그 상세 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다 이런 거 명시해놨을 거예요. 좀 유명한 회사들 다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입을 하지 않고 구매 대행만을 하는 업체라고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데서 이렇게 구매 대행으로 파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매출은 총액으로 잡혀버려요. 근데 우리가 세법상 정확한 매출은 순액을 인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수료 수익. 그래서 요거를 세무서에서 항상 소명이 날라와요. 저도 직장인일 때, 세무법인에서 근무할 때는 거래처 중에 이걸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프랑스에서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조장관님이 보통 한 1년씩 인사이동이 있나 봐요. 조장님 바뀔 때마다 소명하라고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구매 대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수료를 순액만 인식했기 때문에 그 전산에서 확인되는 매출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바뀌실 때마다 소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런 거를 항상 명시하고 좀 신경을 날카롭게 하시고 챙기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역직구라고 지금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직구는 해외 물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게 좀 사오려고 직접 구매하는 거잖아요. 역직구는 우리나라의 물건을 해외에다가 파는 걸 얘기합니다. 주로 뭐 화장품, 특히 요즘 그 라면들 굉장히 잘 팔리잖아요. 그런 거 의미하는데 특이하게 수출은 부가세가 0%예요. 영세율 적용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화 벌이를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는데 부가세도 사실 특혜라기는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나라에 가서 부가세가 붙어서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나갈 때는 부가세가 붙이지 않겠더라고 해서 영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이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수출 실적 명세서가 있으면 가장 베스트인데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뭐 DHL 또는 페덱스 이런 데 소포 수령증 이런 거 필요하고요. 더해서 내가 실제로 뭐 이베이라든가 아마존에서 쇼핑몰 매출 보고서, 매출 내역들이 있으면은 더 설명하기 편하죠. 편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수출 계약서 4번이라든가 아니면 외국한 은행이 별게 아니고 그냥 일반 시중은행에서 외화로 입금 받았다. 이런 내역들 확인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위탁 판매 수출은 뭐냐면 그 아마존 같은 곳에서는 우리가 직접 판매를 할 수 없고요.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되 이제 아마존에서 그게 잘 팔리면 우리한테 수수료 주는 식의 위탁 판매 수출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그냥 물품을 공급을 하는 거죠. 계속 공급책인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달러로 받아서 환전한 그 내역들만 있으면은 영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역직구 요새 다양한 형태가 많더라고요. 뭐 중국에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역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매출에 대해서 결국 해외 매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매출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받거든요. 그러면은 이 매입에 대해서 환급을 해줘요. 빨리빨리 수출 많이 하시라는 일종의 지원책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통신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 인식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가 굉장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통신 판매업은 이미 대기업들이 다 플랫폼을 주고 있고 전자적으로 다 집계가 되기 때문에
뭐 사실 큰 그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 홈택스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들어가시면 매출이 또 어떻게 이렇게 잘 집계되는지 싹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은 거기서 집계된 거 그대로 신고하시면 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한 1에서 많이 나면 한 5% 내외로 홈택스상 매출과 실제로 플랫폼상 매출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 그냥 보통은 보수적으로 큰 금액으로 가금합니다. 약간의 그 결제 인식 시점 차이 때문에 그래서 6월 말일자 결제한 거 홈택스에서는 6월 말일자 매출을 보는데 뭐 7월 1일자로 이제 그 플랫폼에서는 인식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보통 큰 금액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도 아까 제가 앞에서 많이 그 이제 그 개념 자체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 많이 드렸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공제가 어렵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세금계산서 사실 이거는 우리 통신판매업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가 받을 일은 많지만 발행하실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업체한테 납품하는 게 아닌 이상. 근데 이제 뭐 업체한테 납품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가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지 않아요. 전자가. 그래서 통상 상대방 사업자 등록증 하나 받으시면은 요거 다 입력할 수 있거든요. 우리 요 강의 안에 다 드릴 거니까 요거 정도 이제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받으면 어려움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라고 요 사실만 알고 가시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가 직접 이거 볼 일 없죠. 알아서 그 구매 대행이나 결제 대행 업체들에서 다 집계해서 우리한테 우리의 소득으로 알아서 신고를 합니다. 국세청에. 자, 이제 뭐 자주 묻는 Q&A 같은 경우에는 1번은 뭐 당연하죠. 당연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그 뭐랄까 공동구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업체들 상대로 할 때는 사실 공동구매도 매출 누락이 거의 어려워요. 왜냐면 다 계산서 주고 받으니까. 근데 조금 중소업체들 같은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리베이트 같은 거 좀 받으시고 신고 안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결국 이런 거, 그 현금을 뭐 소비 지출을 하시든 자산을 형성하시든 나의 쓰임으로 다 나의 어떤 쓰임을 구성하거나 자산을 구성하잖아요. 뭐 혹자는 8월부터 이제 뭐 AI 세무조사가 도입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요새는 PCI 시스템을 많이 이용해요. 이게 뭐냐면 P는 프로퍼티이고 C는 컨섬션, 이제 I는 인컴인데 그 사람의 자산 형성, 소득, 지출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사람이 자산이 5억인데 지금까지 누적 소득은 한 10억이에요. 근데 소비가 무슨 거의 30억이네? 그럼 나머지 이 비는 소득은 어디 간 거야? 아, 이 사람 매출 누락 의심이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매출 누락을 하면은 어디서든 탈이 나요. 부동산 사면 요새 다 뭐 자금 소명하러 날라오죠. 그러니까 내가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이 양성화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출을 깔끔하게 신고하시고 다만 이제 적법한 범위 안에서 절세책이 뭐가 있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매출 누락은 결국 다 요즘은 적발이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번은 해당 사항 없고요. 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입 시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보통 통신판매업때 이거 많이 있으세요. 카드 사용 혜택 또는 카드 한도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자,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카드만 공제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사업상 종업원, 직원분들 카드는 가능한데 그리고 이제 뭐 각종 국세청 유권 해석에 의하면 본인 명의 카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사업을 위해서 사용된 게 확인이 된다면 공제를 해주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가 가능하긴 한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 지출 대금을 우리 뭐 그 카드 명의자한테 지급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카드만 쓰고 카드 대금 안 주면 그럼 그만큼 내가 증여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세무 어떤 그 전문가분들께서는 이런 리스크 좀 피하려면은 그냥 본인 명의로 하셔라. 그 혜택이 크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릴 텐데 저도 사실 본인 명의로 하실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소명 과정이 좀 필요할 수 있고 괜한 긁어부스럼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사업장 물품을 카드로 구입했는데 홈택스 조회에서는 불공제로 떠요. 공제가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는 그냥 그 카드를 빅데이터로 인해서 공제, 불공제 막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공제로 되어 있다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그거 발주해서 광고 소비자한테 파는 거야. 명확해라고 하시면 공제로 반영해서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세법은 실질을 가장 중요시해요. 내가 그거에 대한 소명과 충분히 객관적인 증빙 바탕으로 내가 그 조사관분을 설득할 수 있고 떳떳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거 당연히 공제 반영해야죠. 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이영수증은 증빙 인정 안 되고 각종 증빙을 잘 받으셔야 이게 나중에 제가 그 매입의 범위는 이만큼이지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범위는 이만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매입과 관련된 증빙들 잘 받아놓으면 나중에 종합소득세에서 내 소득세를 낮추는 데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종 증빙들이 다 매입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다시 소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종 법적 증빙들은 웬만하면 다 잘 받아놓으실 것을 추천드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래서 간이가시랑 일반 가스자 요거 뭔 차이냐 좀 말씀드리면은 간이가시자는 일단 매출세액의 부담이 굉장히 낮아요. 내가 똑같은 1억을 팔아도 일반 가스자면은 1,000만 원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간이가시자면은 300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다만 이런 사업자들은 일반 가스자가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병원 같은 거 할 때는 진짜 요새는 기계 같은 거 많이 사는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 단계에 사왔던 것들은 공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과세자들은 이 공제 그러니까 매입액이 매출액을 초과하면 환급도 해줍니다. 근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해주지 않아요. 초과해도 환급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우월 전략일 수 있죠. 근데 대다수의 통신 판매업은 그냥 사실 초기 비용 들어가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보통 다 많이 남지 않아도 적자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똔똔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간이가시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이가시사가 유리하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 10분이니까요. 4시 20분까지 10분 쉬고 종합소득세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20분 정도면 마무리 되니까요. 이거는 20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